맥킨리 앤파트너스 한국 지사장 서윤아입니다. 실사 총괄을 맡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2천억 원.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불려온 외부 회계법인 실사단. 그 선두에 선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대한그룹 회장 강준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위자료 영원, 재산분할 영원으로 내쫓은 전처.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다볼 권한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적인 대화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쫓겨나던 그날 밤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준혁은 길게 뻗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소라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2달 소라 측 변호인단이 배우자 기여분으로 2천억 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금액을 산정하려면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를 따져야 했고 결국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회장님, 맥킨리 앤파트너스 실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7명의 실사단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곧게 편 어깨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그 얼굴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1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가 명함을 내밀며 서 있었습니다. 맥킨리 앤파트너스 한국 지사장 서윤아입니다. 실사 총괄을 맡았습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혁의 동요를 본 것인지 못 본 것인지 그녀는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재무분석 담당 박준서입니다. 법률검토 담당 최연수 변호사입니다. 팀원들이 차례로 인사하는 동안 준혁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민소라가 변호사 정태호에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라의 속삭임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입술만 움직여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윤아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실사 범위는 최근 5년간 재무제표, 계열사 간 거래 내역, 그리고 비상장 자산평가입니다. 일정은 2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아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 지사장. 복도에서 윤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선 그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준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에? 업무상 배정된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윤아가 준혁의 말을 잘랐습니다. 준혁이 윤아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윤아가 한 걸음 물러서며 준혁의 손을 피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실사 책임자고 회장님은 피감 대상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아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아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혁은 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아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얼굴을 마주하니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팀원 박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예정대로 내일부터 자료 검토 시작합니다. 유나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건물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1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 과장이던 서윤아는 거래처 미팅에서 대한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강준혁을 처음 만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유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청계천 물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돌다리 위에서 준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결혼 전 준혁은 유나를 대한그룹 본가에 데려갔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충청도 작은 도시예요. 아버지가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세요. 박순자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공무원 집안이라. 우리 집안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옆에 앉아있던 여동생 강서연이 유나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취향이 특이하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유나와 결혼할 겁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할 겁니다. 결국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신혼 시절 두 사람은 양평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준혁이 독립을 선언하며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라면이 불었어. 유나가 냄비를 들고 웃었습니다. 불은 라면이 더 맛있어. 준혁이 유나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인근 호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년 차 준혁의 아버지 강태호 회장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준혁은 그룹 경영 일선에 나서야 했고 박순자 여사의 요구로 서울 성북동 본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나의 지옥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유나가 차린 밥상을 박순자가 트집 잡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우리 집안 입맛을 아직도 모르니? 서연은 친구들 앞에서 유나를 조롱했습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유나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집안도 볼품없고. 어느 날 유나는 대학 동창 남자 후배와 졸업 10주년 동창회 준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를 미행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이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연의 친구였던 민소라가 그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라는 친정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오래전부터 준혁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작된 사진을 어머니 박순자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박순자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준혁을 불러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준혁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물어볼게요. 준혁이 유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동창회 준비 모임이었어. 손잡은 적 없어. 이 사진 조작된 거야. 준혁은 아내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옆에 있던 소라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어머님 생명이 위험해요. 주치의 이정환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따님,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줬습니다. 당분간 자극을 피하셔야 합니다. 준혁은 극심한 갈등 끝에 유나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숨과 너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를 믿지 못해? 10년을 함께 했는데 사진 한 장에 나를 버리는 거야? 아무도 유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영원. 유나는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본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빗속을 걸어 유나가 도착한 곳은 마포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정미래가 만삭의 몸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졌겠다. 미래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유나는 임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락 한 통 없는 준혁에게 알릴 마음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혼자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현재 실사 첫날 저녁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유나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9살 아들 시우의 얼굴이 떴습니다. 엄마, 일 많아? 응, 조금. 미래 이모 말 잘 들어. 알았어. 엄마 힘내.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 회장 집무실. 준혁은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이혼 서류 원본과 유나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후회가 서렸습니다. 성북동 본가 서재에서 박순자 여사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는 서유나 맥킨리 앤파트너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지 기사에 유나가 한국 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연이 보낸 원본 사진 파일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USB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실사 이틀째 아침 유나의 팀이 대한그룹 재무팀 서버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준서가 모니터 세대를 번갈아 보며 최근 3년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는 화면 앞에서 박준서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지사장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유나가 박준서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준서가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 수수료 지급 패턴이 이상합니다. 같은 거래인데 어떤 달은 2%고 어떤 달은 8%예요. 초기 추정만 해도 120억 원이 넘습니다. 유나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 사이로 누군가의 손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건 관련 자금도 추적해봐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관 15층 재무팀 부장실. 오정식 부장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실사팀이 해외 부동산 투자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일단 막아. 어떻게요? 경영 기밀이라고 해. 이사회 승인 없이는 못 준다고 버텨. 오정식이 전화를 끊고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가 유나 앞에 섰습니다. 서 지사장님,
해당 자료는 경영 기밀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는 제출이 어렵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들어 오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실사 계약서 3조 읽어보셨습니까? 모든 재무자료에 대한 열람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계약 위반으로 보고서에 기재됩니다. 선택은 부장님 몫입니다. 오정식이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청담동의 한 카페. 민소라가 강서연을 급히 불러냈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그 여자가 해외 투자건까지 파고들고 있어.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자라니 설마 서윤아? 응. 하필이면 그 여자가 실사 책임자래. 서연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10년 만에 기어 나왔네. 복수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소라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야지. 저 여자 실사에서 빼는 방법 없어?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과거 이혼 사유를 언론에 흘리는 거야. 전 남편 회사를 실사하는 게 이해 충돌 아니냐고 몰아가면 돼.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네. 소라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연예부 기자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나야. 독점 정보 있는데 정보료는 3천만 원. 어때? 다음 날 아침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전처, 실사 책임자로 복수굿? 자극적인 제목 아래 윤아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임스 리 총괄이었습니다. 서 지사장, 기사 봤어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잠시 실사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떻겠소? 윤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총괄님, 저는 10년 전 위자료 영원, 재산분할 영원으로 이혼했습니다. 대한그룹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서류 검토 후 연락하지. 윤아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이혼 합의서 사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시간 후 제임스 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서류 확인했습니다. 실사 계속 진행하시오. 같은 시각 대한그룹 회장 집무실. 준혁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준혁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기사 네가 뿌린 거야? 소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전처가 우리 재산을 들여다보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당연히 막아야지. 윤아는 업무를 하는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망신 주면 어떡해. 소라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편이야? 10년 전에 쫓아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연민이야.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짓 하면 내한테 불리해. 알아서 해. 준혁이 전화를 끊고 여동생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이 기사에 관여한 거야? 서연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 소라가 알아서 한 것 같은데. 준혁은 동생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사 나흘째. 박준서가 윤아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대한그룹 계열 금융사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숨겨진 계좌 3개를 찾았습니다. 윤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콘도미니엄 2채, 도쿄 로pongi에 있는 상가 건물 1채 매입 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박준서가 말을 멈추고 윤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소라 씨 친정의 사업 부채를 갚는데도 사용됐습니다. 총액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윤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사회이사들에게 중간 보고를 요청하세요. 이틀 후 대한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윤아가 프로젝터 앞에 서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김영철이 자료를 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계좌 흐름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다 있잖아요.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확인된 내용입니다. 김영철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검찰 고발 대상 아닙니까? 회의가 끝난 후 윤아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윤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소라였습니다. 복수가 그렇게 달콤해? 소라의 눈이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횡령은 횡령이에요. 윤아가 소라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라가 윤아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강서연의 성북동 자택. 서연이 소라를 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까지 다 걸려들게 생겼어. 소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도 깨끗해? 10년 전 사진 조작한 거 다 알잖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나도 살아야 하니까. 언니가 조용히 해주면 나도 조용히 할게.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대한그룹 법무팀. 준혁이 법무팀장 황도윤 변호사를 불러 앉혔습니다. 소라에 대한 이혼 소송 서둘러줘. 횡령건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할 거야. 황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소라 씨가 반격할 수 있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반격?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은 뭐든 합니다. 준혁이 이혼을 통보하자 소라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힘들었어.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모시고 내 뒤치다꺼리하고. 소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10년 전에 진짜 누가 내 전처를 쫓아냈는지 세상에 다 폭로할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고 싶으면 기다려봐. 소라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무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전에 진짜 누가 내 전처를 쫓아냈는지. 새벽 2시 준혁은 자택 금고를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관련 자료들, 조작된 사진 출력물, 어머니의 병원 기록 사본. 준혁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본가. 박순자 여사가 거실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 민소라 씨 횡령 의혹 제기. 박순자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연이 보낸 원본 사진 파일이 들어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USB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쫓겨나던 윤아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USB 속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원본 사진과 포토샵 조작 레이어가 그대로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란에 유나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진실은 당신 편입니다. 박순자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호텔방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도착한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유나가 메일을 열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모함하는데 사용된 사진의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포토샵 레이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부분이 따로 합성된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진의 원본 파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포토샵 레이어 창에는 손 부분만 따로 합성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들어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래야, 지금 파일 하나 보내줄게.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파일인데? 10년 전 그 사진이야. 누가 익명으로 보내왔어. 미래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높아졌습니다. 알았어. 바로 볼게. 유나가 파일을 전송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자지 않고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야, 결과 나왔어. 뭐래? 이 사진 원본은 강서연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폰에서 촬영됐어.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 CC 2015 버전에서 손 부분이 합성됐고 합성 날짜는 10년 전 7월 15일이야. 유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찍고 조작한 거네. 응. 메타데이터에 다 남아있어.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어. 유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의심하고 추측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안도와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쉽게 자신을 버린 사람들, 증거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내쫓은 남편.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한그룹 성북동 본가. 박순자 여사의 70세 생일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케이터링 업체 직원과 꽃 장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저쪽으로 옮기고 꽃은 좀 더 화려한 걸로 바꿔요. 서연이 지시를 내리는 동안 준혁이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박순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혁이 서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뭔데 그래? 10년 전 유나 일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진짜 쓰러지신 거 맞아요? 박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들의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대답해 주세요.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그랬어. 다 잘 될 거라고. 저 여자만 내보내면 네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쓰러지신 게 연기였다는 거예요? 박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이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꽃 장식을 확인하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아, 서재로 와.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재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문을 닫고 서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유나를 쫓아낸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 사진 조작도 네가 한 거냐고. 서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빠, 나 진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왜 이래? 준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조작된 사진의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에 내 이름이 찍혀 있어. 내 아이폰으로 찍고 네가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 다 나왔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부인할 거야?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했어. 준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오빠는 몰랐겠지만 그 여자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알아? 집안 창피하다고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셨어. 그게 유나를 모함할 이유가 돼? 모함이 아니야. 그 여자가 없어야 오빠가 행복할 수 있었어. 준혁이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내 동생 맞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오빠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친동생한테 손을 대? 지금 나한테 손을 대는 거야? 박순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왜 가만히 계셨냐고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요? 무고한 사람을 쫓아내는 게 최선이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과 꽃집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혹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재에서 뺨을 부여잡고 나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게 뭐야, 오빠?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안에 축하할 일 따위 없어.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1시간 후 청담동의 한 호텔 로비. 소라가 변호사 정태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소라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안 좋아요. 준혁이가 서연이한테서 10년 전 일 다 자백받았대요.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대비책을 생각해뒀습니다. 뭔데요? 강 회장이 이혼 소송 먼저 진행하기 전에 사모님이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넣으세요. 10년간 며느리 노릇의 정신적 고통으로 100억 청구하면 됩니다. 소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저 남자 발목을 확실히 잡을 뭔가가 필요해요. 정태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강 회장의 약점을 잡아야 합니다. 소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약점이라. 있어요. 서윤아한테 아들이 있다던데 준혁이를 닮았다면 혼외자, 스캔들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 흥신소 조사관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서윤아라는 여자 알아봐.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이 정보 다 캐와. 학교, 얼굴 사진 다.
그날 저녁 호텔방. 유나가 미래에게 받은 분석 결과를 노트북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다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준혁.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직접 사과하고 싶어. 만나줄 수 있어?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기다렸던 사과.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지워질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짧게만 만날게요. 고마워. 장소는 네가 정해줘.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양평이요. 우리가 신혼 때 자주 가던 카페 알죠? 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알아. 내일 오후에 거기서 보자. 다음 날 오후 양평의 한적한 카페. 10년 전 두 사람이 신혼 시절 주말마다 드라이브 삼아 오던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이는 자리에 유나가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내가 널 믿지 못했어. 어제 서연이한테 직접 자백을 들었어. 다 조작이었다고. 유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제 누군가 증거 파일을 보내왔거든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누가? 몰라요. 익명이었어요. 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끝까지 널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정신이 없었고 서연이가 계속 부추기고 그래도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 유나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1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한다고 10년이 돌아와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 돌아오지 않는 거.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 임신 6주였어요. 알았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이혼 서류 내밀었을 때 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임신이었다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유나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등이 준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들이에요. 당신 없이도 잘 컸어요. 유나가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유나, 잠깐만. 주차장에서 준혁이 유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아이, 내 아들이야? 유나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들 맞아요. 하지만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컸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유나가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유나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이가 있어. 1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어. 준혁이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황 변호사, 나야. 서연이하고 소라에 대한 법적 조치 최대한 빨리 준비해.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흥신소 조사관 김태수가 카메라를 들고 정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교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김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우였습니다. 김태수가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김태수가 사진을 소라에게 전송했습니다. 소라가 사진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해가 준혁이 아들이 맞네. 눈이 똑같아. 소라의 눈에 음흉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거 잘 쓰면 저 여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는데. 양평 카페 만남으로부터 3일이 지난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삼삼오오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교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윤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윤아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내가 골 넣었어. 정말? 우리 시우 대단하네. 그때 검은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민소라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소라가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아들이네. 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시우를 등 뒤로 감싸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이 학교까지 찾아온 건 분명한 협박이에요. 시우가 윤아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소라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실사 최종 보고서에서 내 부분 빼줘. 그러면 이 예쁜 아드님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윤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소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잘 생각해봐. 시간은 많지 않아. 소라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출발하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우가 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무서워. 윤아가 무릎을 굽혀 시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윤아는 시우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아가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래야, 시우 좀 봐줄 수 있어? 나 급하게 갈 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중에 얘기할게. 부탁해. 미래가 도착하자 윤아는 시우를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아가 향한 곳은 서울 마포경찰서였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윤아가 윤재민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아가 휴대폰을 꺼내 소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 오후에 제 아들 학교 앞에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윤재민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협박입니까? 제가 맡은 실사보고서에서 자기 부분을 빼주지 않으면 아들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학교 정문 앞이었으니까 CCTV에 찍혔을 겁니다. 시간은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윤재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과 관련 사건이라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CCTV 확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모든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윤재민 형사가 윤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법무팀 준혁이 법무팀장 황도윤 변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우 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황도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우 군의 생년월일은 회장님과 서윤아 씨의 이혼 8개월 뒤입니다. 출생신고서상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면 윤아가 쫓겨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고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운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유나의 뱃속에는 자신의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황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라건 최우선으로 처리해. 그리고 유나에게 연락해서 아이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줘. 다음 날 오후 준혁의 연락을 받은 유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우에 대해 직접 듣고 싶어. 만나줄 수 있어?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장소를 정할게요. 어디로 갈까? 양평 호수 공원이요. 우리가 신혼 때 주말마다 산책하던 곳. 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주말 오후에 거기서 보자. 주말 오후 양평 호수 공원. 10년 전 두 사람이 신혼 시절 주말마다 손을 잡고 걷던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호숫가 벤치에 유나가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유나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수 위로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우 출생신고서하고 유전자 검사 동의서예요.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하지만 10년간 아버지 없이도 잘 컸어요. 준혁이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그때 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유나는 준혁의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우한테 어떤 아버지가 될 건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준혁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여줄게. 반드시. 일주일 후 유나의 마포구 아파트. 초인종이 울리고 정미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래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강준혁? 10년 만이네. 오랜만이야, 미래씨. 들어와. 유나가 기다리고 있어. 준혁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 뒤에 숨어서 낯선 아저씨를 경계하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시우였습니다. 유나가 시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인사해. 이 아저씨가. 유나가 말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시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시우야. 아저씨가 선물 가져왔어. 같이 만들어 볼래? 준혁이 쇼핑백에서 레고 로봇 키트를 꺼냈습니다. 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이거 트랜스포머잖아. 시우가 조심스럽게 엄마 뒤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놔주는 거야? 응. 같이 만들자. 시우가 레고 상자를 받아들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옆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기 설명서 있네. 이것부터 찾아볼까? 응.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레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부엌 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혼자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으며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없어도 엄마가 다 해줄게.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 이거 끼우는 거야? 응, 맞아. 시우 잘하네. 아저씨도 잘해.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우가 완성된 로봇을 들고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와. 준혁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자주 올게. 이것보다 더 큰 거 만들고 싶어.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와. 알았어. 약속할게. 준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시우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진짜 아빠야?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래? 미래 이모가 그랬어. 저 아저씨가 시우 아빠라고. 유나가 미래를 흘겨보았습니다. 미래가 어깨를 으쓱하며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시우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저 아저씨가 시우 아빠야.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왔어? 유나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랑 엄마 사이에 복잡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아빠가 시우한테 잘해주고 싶다는데 시우는 어떻게 생각해? 시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빠가 나 안 버려? 다른 애들 아빠처럼 계속 있어? 유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이제 안 가. 계속 있을 거야. 시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좋아.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성북동 본가로 차를 돌렸습니다. 본가 거실에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왜 이러니?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준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유나가 혼자 낳아 키운 아이입니다. 박순자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자가 있다고? 네. 시우라고 해요. 올해 9살입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유나를 내쫓아서 손자가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컸다는 거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를 만나시려면 먼저 유나에게 직접 사죄하셔야 합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본가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준혁이 핸들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 해. 준혁이 시동을 걸고 밤거리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4챕터 이후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법정 앞 복도는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이혼 소송 최종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재판장 김명호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민소라는 혼인 기간 중 대한그룹 자금 120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부동산 매입 및 친정부채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피고의 위자료 청구 및 배우자 기여분 2천억 원 청구를 전액 기각하고 원고 강준혁과 피고 민소라의 이혼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정태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소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법원 경위가 소라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라가 복도로 나서는 순간 검찰 경제범죄수사부 박진우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수사관 2명이 따라왔습니다. 민소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우 검사가 소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소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게? 소라가 복도 끝에 서 있는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강준혁?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두고 봐. 수사관들이 소라를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같은 주 서울서부지검 강서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 조작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최근 기자 한지수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윤아에 대한 명예훼손 기사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강서연 씨, 기자 한지수에게 3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민소라가 한 일이에요. 한지수 기자의 진술과 다릅니다. 기자는 강서연 씨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 전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던 이정환 전 과장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검찰에 고발되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에 대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앞 호송차에 오르던 소라가 취재진 사이로 윤아를 발견했습니다.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다 서윤아가 복수하려고 꾸민 거야.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판단한 겁니다. 저는 제 업무를 했을 뿐이에요. 윤아가 몸을 돌려 법원을 나섰습니다. 준혁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 한지수도 뇌물수수와 허위보도 혐의로 소속 언론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 기사는 모두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 주말, 준혁은 윤아와 시우를 데리고 성북동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순자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윤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아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다오. 윤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원망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시우의 손을 느끼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시우를 위해서 이제 앞만 보려고요. 시우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윤아야. 정말 고맙다. 박순자가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윤아가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내 회사 이메일로 파일 보낸 사람, 그게 나야.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요?
10년 전 서연이가 보낸 원본 파일을 내가 갖고 있었어.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숨기고만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의 시작이었어.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시어머니였다니. 어머님, 유나가 박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파일이 아니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시우가 유나의 뒤에 숨어 낯선 할머니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무릎을 꿇고 시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시우야, 할머니야. 처음 만나서 반갑다. 시우가 유나의 다리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응, 아빠 엄마야. 시우 할머니. 박순자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직접 만든 약과랑 식혜야. 먹어볼래? 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약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다. 박순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옛날 이야기도 해줄게. 할머니 옆에 앉을래?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본가 방문 한 달 후 대한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소라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의결되었습니다. 준혁이 이사들 앞에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이사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면 그룹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정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10년간 놓쳤던 것들을 되찾아야 하니까요.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강준혁 회장의 이사회 의장 취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드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양평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신혼 시절 살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 50여 명 뿐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버진 로드 끝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유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의 한 손을 시우가 잡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다른 손에는 반지가 담긴 작은 쿠션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버진 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하객석에서 정미래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해피엔딩이다. 주례를 맡은 김성호 신부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10년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준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믿을게. 피로 연장에서 박순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좋은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죄를 지었습니다. 유나야,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세 사람은 가족여행을 택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적한 독채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해변에서 시우가 조개를 주워 유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다. 정말 예쁘네. 잘 간직하자. 귤따기 체험장에서 준혁이 시우를 어깨에 태웠습니다. 아빠, 저기 큰 거 잡아봐. 시우가 손을 뻗어 커다란 귤을 땄습니다. 잡았다. 밤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시우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북두칠성이야. 국자 모양이지? 진짜네. 국자다. 제주 여행 마지막 밤. 시우가 잠든 후 준혁과 유나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부터 평생 지킬게.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났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탄생석 페리도트가 세팅된 반지였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준혁이 유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시우는 새 학기를 맞아 전학을 갔습니다. 준혁의 집 근처 강남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첫 등교날 아침, 시우가 준혁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친구들이 시우를 둘러쌌습니다. 야, 저 아저씨 누구야? 시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시우의 얼굴에 10년간 볼 수 없었던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담임교사 이수연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우 아버님이시죠? 시우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해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녁, 강남 새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준혁, 유나, 시우, 그리고 본가에서 온 박순자 여사. 테이블 위에는 만두피와 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야, 이렇게 꼭꼭 눌러서 빚는 거야. 박순자가 시우에게 만두 빚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우가 열심히 따라하다가 일그러진 만두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만들었어. 어머, 잘했네. 우리 시우 손재주 있구나. 거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유나가 부엌에서 만두국 육수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평범한 행복. 유나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이듬해 4월. 유나는 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분기 보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으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우 담임 이수연이었습니다. 유나가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연 교사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시우가 체육 시간에 갑자기 코피를 심하게 쏟으며 쓰러졌어요. 지금 119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시우가 쓰러졌다고요? 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유나가 전화를 끊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겨를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세 브란스 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유나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시우가 쓰러졌대. 지금 강남세 브란스 응급실로 가고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뭐, 나도 지금 바로 갈게. 병원 응급실 앞. 유나가 먼저 도착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창백한 얼굴로 마주쳤습니다. 시우 어디 있어? 아직 안에 있대.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혜원이 나왔습니다. 시우 보호자분 되시죠? 네, 저희가 부모예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혜원 전문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코피는 멈췄는데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혈소판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가 잘 멈추지 않아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혈액 종양내과로 전과해서 골수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나가 준혁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골수 검사라니. 우리 시우가 사흘 후 혈액 종양내과 과장 김도연 교수가 준혁과 유나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나가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떤 병인가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준혁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뭔가요? 골수가 혈액세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 부족해지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면역 억제제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요? 쉽게 말해서 골수 이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시우에게 이식하는 거예요. 준혁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혈모세포는 어디서 구하나요? 유전자형이 맞는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HLA라고 하는 유전자 10개 항목이 일치해야 하는데 가족 중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검사를 받아보시죠. 준혁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지금 바로요. 일주일 후 HL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결과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10개 항목 중 5개가 일치하는 반일치 상태입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반일치예요. 유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둘 중 한 명이 기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일치 이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병증 위험이 높아요. 전국 골수 기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일치 기증자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든 연락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 골수은행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시우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우군의 HLA 유형이 희귀해서 국내에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외는요? 해외에서 찾을 수는 없나요? 해외 골수은행 네트워크 BMDW에 검색을 의뢰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우는 면역 억제제 치료와 수혈을 반복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 화장실에서 시우가 거울을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 머리카락?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세면대에 빠진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머리가 빠져? 나 대머리 되는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급히 화장실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여주교도소. 민소라가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변호사 정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정태호가 신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한그룹 전 회장 강준혁 아들, 희귀병 투병 중. 소라가 기사를 읽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집안이 불행해지다니. 통쾌하네. 정태호가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 없으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정태호가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소라가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서연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더니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아픈 아이 조롱하는 인간 쓰레기. 당신이 인간이야? 고소당해라. 서연은 댓글을 보다가 계정을 삭제하고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준혁은 대한그룹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영국 킹스칼리지 병원, 일본 도쿄대학 병원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화면 속 미국인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진단은 정확합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국 의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반일치 이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시고 완전일치 기증자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준혁이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병원비와 해외 자물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준혁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4명의 부동산 중에 팔 수 있는 거 정리해. 회장님, 그러시면 돈은 문제가 아니야. 시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써도 상관없어. 유나는 회계법인의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24시간 시우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병실에서 시우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응, 왜? 시우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 죽는 거야?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이 그랬어. 머리 빠지면 죽는다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시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빠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준혁이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옥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준혁이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왜 하필 시우야? 준혁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돼? 제발 시우 대신 나를 데려가. 그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시우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수혈 빈도가 이틀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5월 어느 날 오후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코디네이터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님 되시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미국 NMDP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우군과 HLA 10개 항목 중 9개가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95% 적합도입니다.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찾았어요? 옆에 있던 준혁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나가 전화기를 들고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기증자 찾았대. 미국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코디네이터 이수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님, 죄송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기증자 마이클 정 씨가 최종 기증을 거부했습니다. 수술 합병증에 대한 우려와 가족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준혁이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다가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하냐고. 병실 안에서 시우가 유리창 너머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불안이 서렸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래? 준혁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애틀행 비행기 표 잡아.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겠어. 유나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간다고? 준혁이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올게. 너는 시우 곁에 있어. 준혁이 병실로 들어가 시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빠가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빨리 와. 준혁이 여권과 간단한 짐만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시우야. 아빠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올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준혁이 시애틀행 대한항공 직항편 탑승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탑승권만 들려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시우의 사진과 동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을 부는 모습, 레고 로봇을 완성하고 환호하는 모습,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날의 영상.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눈물을 닦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애틀 마이너스 타코마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준혁이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고용한 통역 겸 운전기사 제이슨 박이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씨 맞으시죠?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출발하죠. 차에 올라탄 준혁이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정 씨 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벨뷰까지 1시간 정도요. 시애틀 근교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호수와 울창한 침엽수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준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차가 벨뷰의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단정한 정원이 있는 2층 주택 앞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준혁이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현관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이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밤새워도 기다릴 겁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계단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은색 SUV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40대 초반의 동양인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이클 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절했습니다. 저는 강준혁입니다. 당신의 골수가 필요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알았죠? 죄송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하고 수술 합병증이 걱정됩니다. 마이클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준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5분만요. 5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마이클이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분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백인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의 부인 제니퍼였습니다. 여보, 누구야? 마이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 골수 기증건 때문에. 제니퍼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충혈된 눈, 구겨진 옷. 한국에서 12시간을 날아와 3시간을 기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이클과 제니퍼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0살 아들 토미와 7살 딸 에밀리가 2층 계단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시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시우입니다. 올해 9살이에요. 제니퍼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창백한 얼굴. 그래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 불쌍해라. 준혁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작년 생일에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시우가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촛불 꺼. 소원 빌어야지. 소원 빌었어.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살게 해달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10년 동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이 엄마를 쫓아냈거든요. 마이클과 제니퍼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야 겨우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됐는데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습니다. 마이클이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당신 심정 이해해요. 하지만 수술 중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의 재정적 안정도 보장하겠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마이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9살짜리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나 죽는 거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남편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 사진 다시 봐. 제니퍼가 준혁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토미 또래야. 만약 토미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 마이클이 시우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에서 웃고 있는 아이. 아빠 손을 잡고 레고를 만드는 아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비는 아이. 마이클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이슨이 준혁을 근처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마이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강 씨, 마이클입니다. 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준혁이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즉시 마이클 가족 사인의 한국행 1등석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도 잡았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준호 교수와 직접 통화하여 수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기증자가 미국에서 옵니다. 입국 후 2주 내로 수술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마이클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날, 준혁이 인천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니까 결심이 섰습니다. 토미와 에밀리가 공항 면세점을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아빠, 여기 뭐야? 한국어 써 있어. 마이클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국이야. 아빠가 좋은 일 하러 온 거야. 수술 당일 오전 8시. 서울대학교병원 수술실 앞. 유나가 마이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클 씨.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클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이들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시우도 제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이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기증자 채취와 환자 이식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준혁과 유나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준호 교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준혁과 유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취와 이식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유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이준호 교수에게 수십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2주에서 3주간 생착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무균실에서 관찰하겠습니다. 무균실에서의 3주. 유나는 매일 방호복을 입고 면회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시우 곁에 앉아 손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시우야, 오늘 아빠가 뭐 했는지 알아? 할머니랑 시우 좋아하는 약과 만들었대. 시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편지 읽으면 힘이 나. 시우가 편지들을 침대 옆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이식 후 20일째. 담당 의료진이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조혈모세포가 완벽하게 생착했습니다. 유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준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살았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준혁과 유나 그리고 박순자 여사까지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시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유나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준혁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짧게 자라기 시작한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잘 버텼다, 아들. 퇴원 전날 저녁, 준혁이 마이클 가족을 서울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이클 씨,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토미가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이제 괜찮아?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나았어. 다행이다.
나중에 한국 또 올게. 그때 같이 놀자.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약속이야. 퇴원 당일. 병원 정문 앞에서 시우가 아빠 손과 엄마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프지 않을 거지? 다시 학교 가도 돼? 준혁이 무릎을 꿇고 시우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무도 아프면 안 된다. 약속하자. 준혁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우가 곤히 잠들었습니다. 유나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우가 살았어. 준혁이 유나의 손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네가 10년간 혼자 지켜온 아이야. 내가 더 고마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차가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시우의 완치 1주년이 되던 이듬해 봄, 서울 한강변 반포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우의 새 생일 감사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크 유 마이컬 앤드 패멀리 마이너스 SIWOS 세컨드 버스데이. 준혁이 마이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우가 건강해졌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토미가 시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우, 오랜만이야.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토미 형, 축구할 거지? 당연하지.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잔디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모습에 어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미래가 남편 김재영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미래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1년 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 유나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때 시우 봐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다닐 수 있었어.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시우의 담임교사 이수연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수연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시우가 요즘 학교에서 완전 인기예요.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수술을 집도한 이준호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준혁이 이준호 교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시우가 살았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보다 마이클 씨 덕분이죠. 기증자 없이는 불가능한 수술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파티가 끝난 후 준혁 가족은 성북동 본가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많이 피곤하지? 시우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토미 형이랑 축구했어. 내가 골 2개 넣었어. 박순자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시우 잘했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어.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할 말이 있어. 박순자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비취색 놀이개가 빛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준혁이 할머니한테서 받은 거야.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란다. 유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박순자가 유나의 손을 잡고 놀이개를 쥐어주었습니다. 귀하니까 주는 거야. 네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니까.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고맙다 유나야. 이 못난 시어미 용서해줘서. 유나가 박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여주교도소 정문. 민소라가 교도소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소라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영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소라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라의 강남 고급 아파트는 횡령금 추징을 위해 압류당했습니다. 부모마저 연을 끊었습니다. 소라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에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님이 남긴 그릇을 치우던 소라의 눈에 TV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대한그룹 강준혁 전 회장, 소아 희귀질환 환우 위한 시우 재단 설립. 화면에 준혁과 유나 그리고 시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서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오빠 준혁에게 완전히 의절당했습니다. 본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서연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서연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린 에펠탑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성 안 하냐? 평생 숨어 살아라. 서연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그룹은 준혁의 리더십 아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시우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골수 이식이 필요한 아이들 수십 명에게 수술비와 치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우 재단 창립 1주년 행사. 준혁이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제 아들이 1년 전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한 분의 선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생명의 선물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와 시우가 무대에 올라 첫 수혜자 가족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수혜자 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힘내세요. 아이가 반드시 나을 거예요. 유나는 회계법인에 복귀했습니다. 1년 후 아시아 태평양 총괄 파트너로 승진했습니다. 여성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 우먼이 유나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요.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시우는 완치 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반장으로 선출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장래 희망 발표 시간. 시우가 교단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담임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시우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이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미래는 남편 김재영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유나 가족과 미래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강남 집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미래가 유나 옆에 앉아 맥주를 홀짝거렸습니다. 야, 1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지. 그때 비 맞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네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기억나. 네가 문 열어줘서 살았어. 미래가 유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 알았지? 너도. 결혼 3주년이 되던 해가을. 준혁이 유나를 청계천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전 첫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물길을 따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내 손을 잡았어. 그때 이미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유나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청계천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이제부터 평생 지킬게.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났습니다. 3캐럿 다이아몬드에 시우의 탄생석 페리도트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물빛 조명 아래 두 사람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겨울 성탄절 즈음,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유나가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동생이 생기는 거야? 남동생이야, 여동생이야? 유나가 웃었습니다. 아직 몰라. 좀 더 있어야 알 수 있어. 박순자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손주들 재롱에 100살까지 살겠네. 준혁이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을 완성해줘서. 이듬해 여름, 유나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서아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여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시우가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서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제 손이 진짜 작아. 응, 시우도 저랬어. 간호사가 서아를 안고 나왔습니다. 시우가 조심스럽게 여동생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나 오빠야. 내가 잘 지켜줄게.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강남 집 거실에 5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혁, 유나, 시우, 갓난아기 서아, 그리고 박순자 여사. 트리에 불이 켜지고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우가 할머니 옆에 앉아 선물 상자를 뜯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 할머니가 잘 골랐네. 유나가 서아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유나 옆에 앉아 아기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서아,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양평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 시우의 돌잔치에서 유나가 홀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양평 성당 결혼식 날 새 가족 사진. 그리고 서아가 태어난 후 5가족이 함께한 최근 사진.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 평범한 행복. 준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 생각해?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해서. 준혁이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뽀뽀했다. 박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가 뽀뽀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거실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5가족의 행복한 성탄절 저녁이 계속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성장이 됩니다. 유나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쫓겨나던 날 빗속에서 흘린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냈습니다. 준혁은 뒤늦게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했던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날아갔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원망 대신 앞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시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구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소라는 감옥에서, 서연은 타국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뉘우친 박순자 여사는 용서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전하려 했던 그 용기가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도 다시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